네, 안녕하세요. 경제2의 담당 교수입니다. 오늘은 경제2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선거 날이니까 여러분 투표 잘 하시고 그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 자료와 참고 자료를 잘 숙지하셔서 이 클래스에 제시된 생각해 볼 문제를 풀어가지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의 자료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작성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저축, 투자, 그리고 금융제도와 관련된 얘기를 드릴 거고, 아마 금융제도와 그리고 금융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파생 상품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아마 조금 한 시간 더 할애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번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금융기관은 금융제도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말하는 건데, 한 사람의 저축을 다른 사람이 투자하게끔 연결 지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게 금융기관이고, 그 금융기관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의 기관들, 뭐 은행도 될 수 있고 주식 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증권회사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채권을 파는 것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그 금융기관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는 이제 금융상품을 사고 우리가 우리의 저축을 다른 사람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거를 전반적으로 금융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해서 그 금융시장이 들어있는 시장을 금융시장이라고 하고 주로 저축하는 사람들이 빌려서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으로 크게 나누는데, 채권은 어떤 한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고 또 어떤 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그 회사에서의 채권과 주식은 모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력을 충분히 확장하는 역할을 해요. 주식 시장에 상장해서 주식을 내가 늘리게 한다 그러면 일단 만약에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르는 거에 대한 그 책임, 어떤 도덕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그 사람 실제로 뭐 10만 원짜리가 5만 원 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너가 5만 원 손해 본 만큼 내가 너에게 되돌려 줄게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채권은 그 각각의 그 채권이 있고 그거에 대한 그 이자가 그 명시돼 있어 가지고 100만 원짜리 A라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를 샀다. 그러면 100만 원, 원금은 100만 원, 그리고 이자는 그리고 이율이 되겠죠. 이율은 5%. 그래서 나중에 5년 기간 이러면 5년 후에 그 은행에서 주로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에 가서 그 채권을 제시하면 그 은행에서는 100만 원에다가 아까 5%라고 하면 5%인 5만 원, 그래서 105만 원을 나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회사의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그래서 주식으로 자금을 내가 확장하겠다 하는 건 단순히 확장하는 거고, 채권은 사실 채권을 산 사람들한테 일단 먼저 빌려 쓰는 거예요. 나중에 갚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주식하고 채권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움직이는 시장, 주식시장,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은 이제 채권 시장에서 달라지는 거고, 채권은 아마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국채, 미국이라는 나라가 발행하는 국채, 그럼 우리나라도 발행하겠죠? 한국 국채.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이자율은 5%, 예를 들어서 미국은 뭐 3% 이러면 더 많은 이자를 주는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을 사려고 하겠죠. 근데 그 이자는 그 나라의 채권에 대한 가격이니까 그게 다 나라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그 나라가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 나라가
과거에 채권을 다시 내가 은행에 갔을 때 돌려주지 못했어요. 부도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신용을 얻을 수 없으니까 안 사겠죠. 그런 나라는 수익률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안 살 테니까 그런 그 신용도를 평가해가지고 우리가 A라는 나라의 채권을 살까 B라는 나라의 채권을 살까 한국 국채를 살까 미국 국채를 살까 이렇게 이제 나라에서 발행하는 거를 국채라고 하고 회사에서 발행하는 것도 있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채라고 하는데 줄여가지고 사채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다 이런 것도 사채이긴 한데 이게 그 의미는 다른데 동음이 되어가지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 줄여서 사채, 회사채, 그래서 헷갈리는 게 회사채라고도 하고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은 국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입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많으시니까 아실 거예요. 주식 여러 나라의 여러 회사의 주식들이 움직이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뭐 코스피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뭐 나스닥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요 회사 그 나라마다 다를 수 있겠죠. 자, 채권 시장을 한번 해볼게요. 잠깐 이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종의 차용 증서, 차용은 빌리는 거잖아요. 빌리는 거에 대한 그 증서예요. 내가 채권이 만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3년 이런 거고 차입자가 빌리는 사람이 즉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이자와 원금을 지불하지 않을 그 위험, 즉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 신용도 이 갚지 못할 것 같은 위험이 많다 그러면 신용 위험이 커지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채권에 대한 이자의 수입도 일단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거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런 것도 채권의 속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인데 이거는 한 회사가 소유한 지분에 대한 이 청구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자본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즉 회사의 자본을 더 많이 조달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을 늘리는 과정에서 주식을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했다. 이건 자기 자본 조달을 말하고 채권을 매각하면 나중에 그것만큼 산 사람한테 돌려줘야 된다 했잖아요. 요런 거를 타인 자본 조달이라고 합니다. 조직화된 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현주 회사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제가 마음대로 주식을 이제 막 발행했어요. 그럼 막 팔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직화된 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 주식의 가격은 매일마다 어때요?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너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오늘 올라갈 수 있는 그까지 다 올라가 상한가 쳤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요런 거. 주식의 가격은 시장에서 그 주식을 원하는 사람과 수요 그리고 공급하는 사람의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데 수요와 공급의 원리만으로 결정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현주 회사가 조직화된 증권 시장에 거래되는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현주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데 그 주식의 가격이 3만 원이었다가 3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지난 분기 때 그 매출했던 것 또는 이윤을 얼마나 벌어들였던 거 이런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공시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본 거예요. 매출이 많이 올랐네. 다음 분기에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 회사를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겠는데 그럼 나도 지금 사야겠다 하면은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건 이제 매출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 회사는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좀 없어 보여. 또는 터무니없는 신제품을 내놓았네.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주식을 사려는 사람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주식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의 가격에 그 회사, 현주 회사라는 현재의 그 가치 플러스 과거에 얼마나 팔았는지, 얼마나 이윤을 남겼는지, 얼마나 신용 있게 경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과거의 가치,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가치, 이런 미래의 가치 모든 것이 다 망라되어 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현재
그 회사의 주식의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요렇게도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실제로 해보거나 주식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공부를 해보시면 해보면 해볼수록 어떤 규칙, 어떤 룰 이런 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관심 있는 주식을 하나하나 사가지고 교육비를 들여서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하는데 직접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지수가 나오는데 코스피 지수 막 이런 거 보셨죠? 요런 거는 여러 주식의 가격을 평균해가지고 산출하는 거를 주가 지수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강의실에서 만나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한 개씩 더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이 금융을 중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죠. 여러분 다 자기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 주거래 은행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축하려는 사람들이 빌리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은행이 주로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예금 저축을 하려는 사람들의 예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예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금 이자율을 이제 지불해야 되는 거고 대출을 해주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내는 대출 이자율을 저희들이 받겠죠. 그래서 예금 이자율은 되게 싸게 주고 대출 이자율은 되게 비싸게 받는다는 그런 우려 아니면 걱정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사마다 은행마다 예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의 간극이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요거를 예금 이자율 할 때 대출 이자율 할 때 해서 예대금리의 차이다 해서 어느 금융기관이 예대금리 차이를 더 많이 보냐 뭐 요렇게 해서 실제로 조금 덜 차이가 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가는 게 낫다 뭐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은행이 다른 금융중개기관들과 구분되는 기능 중에 하나는 교환의 매개를 창출하는 거죠. 교환의 매개라는 것은 이제 현금을 말하는 건데 우리 아마 현금을 창출하는 신용창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앙은행이 지방은행에게 재정을 통화정책으로 돈을 풀어서 100만 원을 빌려왔다고 하면 그 100만 원 중에 법정으로 꼭 맡겨두어야 하는 법정 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다른 은행이나 사람들한테 빌려줘요. 그러면 또 다른 거기에서 빌려간 은행이나 기관들은 다시 법정 준비율을 가만히 챙기고 금고에다 챙기고 나머지를 다시 대출해줘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A은행, B은행, C은행에 가면서 자기가 빌린 거 그리고 다시 빌려준 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어때요? 그 장부에 돈은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요. 얼마 빌렸다, 얼마 지금 창고에 있다, 뭐 이런 게 금고에 있다 이렇게 다 되는 건데 실제로는 어때요? 중앙은행에서 100만 원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의 통화보다 거래되는 지금 장부상의 금액 그걸 신용으로 창조되었다고 해서 신용 창조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여기 교환의 매개를 창출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많았어요. 예금을 근거로 개인 수표를 착 발행해가지고 착 끊어주고 하는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런 거 하는데 요즘에는 주로 예금을 근거로 직불카드를 만들어주죠. 그러면 직불카드를 가지고 여러분은 이제 뭐 쇼핑하거나 필요한 물건 사거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데 쓰는 게 은행의 주된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소득의 그 항등식 배우면서 여러 가지 배우셨을 텐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그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거를 하고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거는 여기 나오는 중간에 I가 기업의 투자라고 했어요. 기업의 투자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수학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항하고 항등식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이사를 가는 거예요. 자,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인데 Y는 국민소득이고 C는 개인의 소비, I는 기업의 투자, G는 정부의 지출인데 여기서 NX는 순수출인데 NX까지 끼면 너무 복잡하니까 좀 더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폐쇄된 경제, 이 수출 안 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지금 수출 안 하는 나라니까 NX를 0이라 두고 요른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라는 항등식으로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Y, C, G를 Y, C, G를 다 옆으로 넘기고 I만 남겨두 볼게요. 그러면 I만 남겼죠. 자, 그러면 여기서 Y에서 C를 빼고 G를 뺀 거 요것이 S, 즉 저축하고 연결된다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자, 개인의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개인의 소득이라고 생각할게요. 개인의 소득에서 소비를 뺀 만큼 얼마의 돈이 남겠죠? 자, 여기에다가 정부에게 세금을 낼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 정부 지출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부의 지출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나왔겠죠. 그러니까 Y에서 C를 빼고 다시 G를 뺀 요것만큼 우리는 저축을 하게 될 거고 이 저축이 된 부분만큼 기업이 새로 은행을 통해서 금융의 중개기관인 은행을 통해서 투자와 이어진다. S는 즉 I다. S가 많아지면 I도 많아진다. 요거를 설명드리고 있는 게 요게 아주 국민소득하고 투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거고 요거는 정부 입장에서 한 거니까 여기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리는 S는 I와 연결되는구나를 잘 기억해 두시고 일기로 넘어가 보죠. 자, 그러면 국민들이 하는 저축이 기업의 투자로 연결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저축이 많이 하면 투자로 연결될 것 같으니까 정부는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는 저축을 늘리면 좋겠다. 저축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피고 두 번째는 이 저축과 투자가 연결되면 좋을 것 같으니까 투자가 연결되는 투자의 유인책으로 정책을 펴고 그 다음에 재정 적자와 재정적인 흑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필 거예요. 자, 한번 한 개씩 한번 해보죠. 저축에 대한 유인책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축을 많이 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축을 많이 할까? 저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금을 내는 법을 개정하면 대부 자금으로, 즉 은행으로 돈이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은행으로 돈이 몰린다는 거예요. 은행으로 돈이 몰릴 것이다. 세금을 좀 싸게 해주면 사람들이 그것만큼 여윳돈이 생길 거니까 대부 자금으로 돈이 들어갈 거고 그렇다면 S1이 S2로 이렇게 움직일 것이고 균형이자율, 지금 내는 균형이자율은 내려가고 균형 거래량은 늘어나서 요렇게 이것만큼 더 저축이 늘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냐? 요런 논리고 두 번째는 투자에 대한 유인책인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투자하잖아? 그러면 세금을 공제해 줄게. 세금 깎아 줄게. 라는 정책을 취했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은행에 가서 이제
돈 빌려다가 서로 투자하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서로 돈을 더 많이 가지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그렇다고 치면은 균형의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또한 대부 자금의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정책은 재정 적자와 재정 흑자인데, 만약 재정 적자예요. 국민들의 저축이 감소하고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위축될 것이다는 거고, 요거는 요쪽에서 재정의 적자로 대부 자금의 공급이 감소하면 S가 S2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 균형 이자율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위축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요거 밀어내기라고 하는데, 정부에게 빌린 돈으로 인해서 민간 투자가, 그러니까 정부의 차입으로 인해서 민간 투자가 감소되는 현상, 요거를 정부의 재정 적자 때문에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설명 들으면서 이건 그러면 적자는 안 좋은 거고 흑자는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적자와 흑자는 재정적인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용어지, 여기에다가 가치 판단, 좋다, 나쁘다의 가치 판단까지 얹어버리면 너무 획일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조금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가져온 게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추이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의 채무, 그러면 이만큼 더 재정적으로 정부의 지출을 더 많이 늘리다는 뜻이고, 그에 비해서 세금은 그만큼 더 거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국가가 지출을 할 때 어느 분야에 많이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의무 재량 지출,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지출이 있고, 재량적으로 그해마다 어떤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쓸 돈이 갑자기 생김으로 인해서 써야 되는 돈, 요런 거를 재량 지출이라고 하는데,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 둘 다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 2019년부터, 물론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코로나라는 이벤트가 좀 있었어요. 그 사회적 이벤트가 있어서 좀 이 정부의 지출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만, 해마다 이런 지출은, 국가적인 재정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D1, D2, D3라는 추이가 나오는데, D3는 공공부문에서 얼마나 부채를 나타내는 건지, 일반 정부의 부채는 얼마인 건지, 아까 국가 부채 보셨잖아요. 여기 부채 중에서, 채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데 어디가 제일 많냐 보니까 공공부문에서 쓰이는 돈이 너무 많아서 국가 부채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 요런 거고, 세 번째 자료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해서 국가의 채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2017년부터 2022년 국가의 채무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점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조금 연계해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국가의 채무 비율을 줄이는 게 좋은 거니까 국가가 꼭 써야 되는 돈도 아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주장. 두 번째는 국가의 채무 비율이 높아도 국가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다면 지금 현재 꼭 필요한 부분의 지출은 일단 해야만 된다는 주장. 그것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나 뭐 신문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논쟁과 관련해서는 우리 수업 시간에 연계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단원을 한 번 더 설명드리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저축 그리고 투자 금융제도와 관련된 그 강의였고요. 여러분 그 강의 자료에 추가할 만한 그 동영상 자료 3개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 꼭 한번 보시고 이 강의 자료도 읽어보시고 생각해 볼 문제 2개를 동시에 2개 다 하나만 택하는 거 아니고 2개 다 동시에 생각하셔가지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댓글은 내일 지금 이거 동영상 자료 촬영은 지금 2일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안으로만 댓글 적어주시면 제가 그거 읽어보고 다음 수업 시간에 연계해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실에서 뵙죠.